한국 방산을 두고 끝까지 간만 보던 유럽이 결국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편에 서지 않은 유럽을 향해 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하자 유럽은 텅 빈 무기고를 붙잡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독일 전차 한 대를 만들려면 7개국을 돌며 부품을 구해야 하고 지금 당장 주문해도 수년이 걸리는 것이었죠. 전쟁은 코앞인데 손에 쥔 무기가 없는 상황. 유럽은 과거 무시하던 한국에 다급히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연간 8포대밖에 못 만드는 미사일엔 중동이 줄을 섰고 드론을 잡는 전차는 이미 폴란드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수십 년간 외면하던 나라 앞에 유럽이 무릎을 꿇고 제발 팔아달라고 애원하게 된 이 소름 돋는 이야기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한국은 필요하면 그때 쓰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 방산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채웠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판단이 틀렸다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수십 년 동안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고 독일과 프랑스는 첨단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빠른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였지만 기술의 신뢰성과 깊이 면에서는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검증이라는 말 자체가 핑계였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사실 한국을 동맹으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예비 카드, 언제든 쓸 수 있다고 믿었던 하나의 선택지로만 여겼습니다. 그 오만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태도에는 뚜렷한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포탄이 부족해지면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전차 수급에 구멍이 생기면 한국 무기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중동 국가들과 방산 수출 협상을 진행하면 외교적 압박을 가했고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마다 계약 절차를 느리고 기술 검증을 핑계로 속도를 늦췄습니다. 도움은 요청하면서 성장은 막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것을 냉정한 외교적 현실주의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타국의 성장을 통제하려는 이기주의였습니다. 유럽의 방향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을 중심으로 자체 방산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한국은 그 그림 안에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부 이익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 아래 한국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조금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진실입니다. 그 판단이 굳어질 무렵 동유럽의 긴장이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포탄 비축량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생산 라인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조달 속도는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다급하게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넘기며 짧게 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생산 슬롯이 꽉 찼습니다. 그 말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카드를 손에 쥐려는 순간 이미 3개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가져간 뒤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시험받고 있던 것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낙제했습니다. 그 충격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병력을 줄이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전혀 다른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전쟁 종료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전략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훨씬 더 크고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브뤼셀의 긴급 브리핑은 빠르게 소집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래도록 회피해왔던 질문 하나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유럽 방어에 계속 같은 수준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사실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발언들은 수년 전부터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스스로의 방어에 충분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는 그 경고가 실제 행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유럽이 혼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따질 겨를도 없이 현실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독일 측 관계자가 유럽 자체 전력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전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전력이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 전력을 구성할 장비와 탄약이 필요한 수준에 없었습니다. 생산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부품은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조율 자체가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동유럽에서 온 참석자가 자리에서 몸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회의 결론을 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무게를 바꿨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회람된 정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내부의 분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현 시점이 행동에 나서기 적합한 시기라고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손에 쥔 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등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토론하고 있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방산 관계자였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고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 들으셨겠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되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까? 그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상태에서 선택합니다. 유럽은 선택할 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그것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는 어떤 여유가 배어 있었고 그 여유는 허세와는 성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득하려는 기색도 없었고 초조한 기운도 없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납기가 빠른 공급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 이후 뭔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감각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놓고 논쟁하는 사이 그들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상태에서 선택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는데 그것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영어 멘트쯤으로 치부하면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말투에는 증명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설득하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건네는 조용한 확인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납기 비교나 가격 분석이 아니라 생산 구조 자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제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된 방향에서 한국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생산 라인은 주요 공정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처럼 핵심 부품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정치적 조율이 필요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대량 생산 체계가 완성되어 있었고 부품 조달 역시 안정적인 단일 공급망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납기가 빠른 이유가 단순히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 자체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의 방산 생산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의 엔진, 프랑스의 부품, 스페인의 조립, 이탈리아의 전자장비가 하나의 무기 체계 안에 얽혀 있었습니다.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공정 하나하나에 개입된 구조였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생산이 늦어지면 전체 라인이 함께 멈췄습니다. 그 비효율이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다음날 열린 회의에서 프랑스 측 관계자가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아직 실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전 세계가 그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먼저 가져가고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유럽 참석자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폴란드는 진작 알고 있었어요. 폴란드. 그 이름이 회의실 안에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폴란드는 몇 년 전 유럽 내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조용히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K2 전차를 대규모로 계약했고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까지 도입하는 패키지를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당시 유럽 일부에서는 그 선택을 의아하게 봤습니다. 검증도 부족하고 정치적으로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그런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결정의 결과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실전 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 지역의 방어선은 실질적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한참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더 좋은 무기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빠른 생산과 실전 배치가 가능한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아직 회의실에서 안건을 검토하는 동안 이미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자료를 파고들수록 한국이 단순히 현재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K2 전차의 개량형은 능동 방어 시스템과 드론 대응 기능을 이미 탑재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동 지형에 최적화된 파생형 전차도 이미 개발 완료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지금의 전장이 아니라 다음 전장을 기준으로 무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아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럽은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막을지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그 다음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위에 서 있었지만 보고 있는 지점이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전문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만 던지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답했습니다. 유럽이 고민할 때부터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시험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기록하며 자신들의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준비였습니다. 우리가 간보기를 하는 동안 그들은 판 전체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저는 한동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꺼냈습니다. 유럽이 한국과 관계를 맺어온 방식, 요청이 오갔던 시점,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필요해질 때마다 연락이 왔고 그 필요가 해소되면 다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판단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되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의 태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포탄 비축량이 빠르게 소진되자 유럽은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책임 있는 국가라면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가 앞세워졌고 한국이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외교적 압박도 뒤따랐습니다. 한국은 직접 지원이 아닌 방식을 선택했고 그 결정은 즉각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이 중동 국가들과
방산 수출 협상을 진행하자 유럽의 반응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천궁2 방공 시스템의 수출을 견제하는 외교적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자국 무기를 팔려 하자 이번에는 그것을 막으려는 압박이 가해진 것이었습니다. 돕기를 요구하면서 성장은 막는 구조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불편함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파트너로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꺼내고 다시 서랍에 집어넣는 도구처럼 대했습니다. 유럽의 또 다른 전형적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관심을 보이면서 실제 계약으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기술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조달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조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번갈아가며 등장했습니다. 하나의 핑계가 해소되면 또 다른 핑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국 방산업체에 먼저 기회를 주어야 했고 한국은 그 이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후보로 남겨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기다리게 하면서 그 기다림의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위기는 빠르게 달아올랐습니다. 동유럽 참석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기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 관계자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나친 해석입니다. 그건 당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빠르다는 것도, 생산 구조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말이 가라앉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누구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자료를 되짚으면서 하나의 결론이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유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요청할 때는 의존하고 필요가 사라지면 견제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것을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유럽의 요청을 기다리며 생산 역량을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는 나라들을 골라서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계약을 맺을 때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른 납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생산 여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역사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차이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덮고 나서야 비로소 이 상황의 핵심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개된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용당하면서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분류하고 결국 우리를 걸러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는 동안 실제로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내리던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단순한 외교적 실패보다 훨씬 더 깊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걸러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제대로 선택한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저는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위협 앞에 놓인 두 종류의 국가들, 같은 시간을 공유했지만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나라들의 현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같은 유럽 대륙 안에서 같은 러시아의 위협을 마주하고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어떤 나라는 이미 전력화를 마쳤고 어떤 나라는 여전히 생산 일정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예산도 병력 규모도 지리적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선택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이 한국을 놓고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던 그 시간에 폴란드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K2 전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K9 자주포 도입도 빠르게 확정되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까지 포함된 패키지는 방산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였습니다.
당시 일부 유럽 국가들은 그 선택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검증이 부족하다, 정치적 균형이 맞지 않는다, 너무 서두른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그 말들에 일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술 점수표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배치할 수 있는가, 실제로 국경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다른 어떤 선택지보다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실전 배치가 진행되었고 훈련이 이어졌으며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 방어선은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했다는 것이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방어선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반면 서유럽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생산 일정은 계속해서 늦어졌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의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부품 조달망의 복잡한 다국적 구조가 속도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생산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일정으로는 충분한 수량 확보까지 최소 3년 이상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3년 뒤에 전쟁이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방어 시뮬레이션 결과가 조용히 회람되었습니다. 동유럽 방어선은 일정 수준의 방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 장비가 실전 배치된 지역들이었습니다. 반면 서유럽 일부 지역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이미 준비 부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덮으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기의 기술 수준을 따졌습니다. 도입 단가를 계산했습니다. 자국 방산업체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했습니다. 유럽 내 정치적 균형까지 고려했습니다. 수많은 기준을 놓고 검토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완벽한 무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배치된 무기만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찾으려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놓침의 대가는 지금 현실에서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납기가 빠르다는 것은 단순히 공장이 열심히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산업 구조, 대량 생산이 가능한 통합된 생산 체계, 장기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공급망의 안정성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무기를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전쟁에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버텨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그 구조를 선택했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선택은 같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상태에서 선택합니다. 그 여유의 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망설이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달리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야 뛰려 할 때 그들은 이미 다음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유럽 내부에서도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긴급 협상단이 꾸려졌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요청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방공 시스템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를 타진하는 내용이었고 가격 조건도 이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열어두었습니다. 납기 단축도 최우선 요청 사항에 올랐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흘렀습니다. 이 정도 규모와 조건이면 한국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로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협상 요청을 보낸 뒤에도 즉각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유럽 협상단 내부에서 조금씩 동요가 일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당연히 빠르게 수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선택하는 쪽이라고 믿고 있구나. 그 착각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전제인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측의 공식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현재 생산 일정상 추가 공급 물량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들이 생산 슬롯을 모두 채우고 있었고 신규 물량을 위한 여유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과 달랐습니다. 당황이나 혼란이 아니라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찾아오는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유럽 관계자의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들을 동맹으로 대했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탄이 필요할 때는 행동을 요구하고 그들이 무기를 팔려 하면 막았습니다. 계약이 필요할 때는 협상하면서 조건이 맞으면 자국 방산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대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라앉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보다 경제 규모가 작지만 생산 슬롯에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빠른 납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필요할 때만 찾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믿고 선택했고 그 선택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그 태도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 기록이 지금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한 번의 계약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태도와 선택의 역사 위에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스스로 지워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전문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물어볼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잃은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말을 반복해서 머릿속에 올렸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분명히 있었고 우리 손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당장 써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되짚으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한국을 시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납기를 시험하고 기술을 시험하고 가격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험을 치른 것은 우리였습니다. 신뢰를 지킬 수 있는지, 파트너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일관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통과한 것은 한국을 진심으로 선택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선택권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누구를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누구의 요청에 응할지를 결정하는 쪽은 더 이상 유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선택하는 쪽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선택받지 못한 쪽이 어떤 자리인지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었고 그 시선이 달라진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온 결과였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대한민국은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